안녕하세요. 요즘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을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강조한 건데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진행하면 이 시작이 가장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학폭이 발생했다. 내 자녀가 학폭 피해자라고 한다. 가해자라고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무턱대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자녀든 학교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부터든 이 학교폭력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는 만큼 파악하신 다음에 변호사도 보고 확인서도 쓰시는 겁니다. 잔소리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화면에 보호자 확인서 보이시죠?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칸부터 볼까요? 사안 인지 경위. 이 첫 부분은 내가, 이 보호자가 어떻게 사안을 알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묻는 질문입니다. 대개 보호자분들은 학교에서 연락을 받아서 피해나 가해 사실을 알게 되시는데, 피해 학생의 경우 보호자들이 아이 몸에 난 상처나 아이의 이상 반응, 예를 들면 등교를 거부한다거나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다던가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만 소통을 한다던가 우울해한다던가 자주 아프다거나 이런 등등 보호자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 속의 모습으로 인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 칸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해서 아이와 담임 선생님께 확인함, 이렇게요. 다음 두 번째 란은 현재 자녀의 상태입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자녀가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서술하시면 되는데, 가해 학생의 경우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 자녀가 가해 학생이라고 통보를 받은 보호자분들께서 이 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칸을 비워서 내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해 학생의 경우라도 이 부분을 꼭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이 나중에 학폭 피해자, 즉 사건이 쌍방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 또 주동자가 아닌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 계속되는 학폭 조사와 죄책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고의로 심각한 학폭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이 칸을 쓰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현재 자녀의 상태를 보호자의 입장에서 작성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 관련 정보는 교우관계,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그리고 자녀의 확인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우관계에 적힐 친구들은 추후 참고인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보거나 들은 친구가 있다면 꼭 명시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요 칸의 괄호에 보면 친한 친구라고 적힌 부분이 있다 보니 보호자분들께서는 평소 내 자녀와 가까운 친구들만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학폭 전후로 달라진 교우관계가 있다면 그 부분도 꼭 작성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에는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라도 학교에서 들은 것 이외의 부분이 있다면 상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다른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생각해서 쓰셔야 되고,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본건 이외에 다른 학폭 피해, 특히 신고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면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로부터 확인한 내용 부분은 사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건데, 이때 학생이 학생 확인서를 이미 작성한 다음이라면 자녀한테 학교에 가서 그 확인서를 복사해오라, 이렇게 해서 좀 받으신 다음에 보시면서 작성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직 내 자녀가 학생 확인서를 쓰기 전이라면 자녀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호자분께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칸, 현재까지의 보호자의 조치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 진료, 상대방의 행동 및 그에 대한 대응, 이 학폭이 발생한 이후 또는 인지하신 이후에 보호자의 전반적인 대처 내용을 쓰시면 되고, 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과나 화해를 위한 노력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내 자녀를 어떻게 훈육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단속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 칸인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이 부분은 내 자녀의 성격이나 특징도 좋지만 말 그대로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란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 전담조사관 등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부위 사진, 목격 학생 이름, 가해 학생을 고소하였다면 관할 경찰서, 사건 번호, 이런 모든 것들, 본건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특히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왜 피해 학생을 때리게 되었는지와 같은
같은 경위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피해 학생 A가 가해 학생 B를 평소 놀려서 B가 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자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안 되는 정보라면 섣불리 기재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확인서도 심의 때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하실수록 좋습니다. 자, 이제 하단 부분에 현재 보호자의 심정, 그 부분을 보시면 피해 학생 측보다는 가해 학생 측에서 사실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어려운 점 외에도 피해 학생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할 수 있다면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바라는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보면 수사 요청 사안에 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윗칸에서 언급한 목격자들을 조사해 달라거나 우리 아이가 이 학폭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실태 조사를 요청한다거나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거나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호자 확인서의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인데 사건마다 요청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달라서 간단히 예시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보호자 확인서 중에는 맨 마지막에 바라는 점, 그리고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 외에도 사건이나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쓸 때도 그 진술들에 대한 판단이 곧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보호자 확인서라는 게 간단하다면 정말 간단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사실 몇 장까지도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저랑 상담을 하시면 제일 좋고, 만약 여의치 않으시다면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의 복사본을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면 심의와 경찰 조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보호자 확인서에 대한 요청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꼼꼼하게 다 다뤄봤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호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